땅콩의 형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 사장이 오늘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2살짜리 자녀의 엄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유전집유, 무전징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군 총기 사건 이후 군 당국이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번에도 겉핥기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 대신 현역병에게 방탄복 지급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벽에 전단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은 소셜 아티스트 홍승희 씨를 만났습니다. 5월 22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다시 총파업을 벌입니다. 지난 총파업과 노동절 대규모 집회에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총파업엔 한국노총과의 연대까지 논의되고 있어 그 여파는 지난 총파업보다 더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 해고 기준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예측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고됐지만 정부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차 총파업 집회와 노동절 집회에서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총파업은 하루에 집중한 지난 총파업과 달리 총파업 선언을 기점으로 파업 주간을 설정해 각 의제별, 부문별 파업을 이어간 후 민주노총 차원의 대규모 총궐기 집회로 결집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4대 요구를 걸고 싸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사실은 달라진 건 없다. 6월 말 7월 초에 더욱더 우리는 강하게 투쟁을 조직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그 기조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전국 16개 광역시도 노동청 앞에서 진행한 규탄 집회로 이번 총파업 투쟁 일정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노조 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하이디스 지회가 속한 민주노총 경기지부는 경기노동청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 이후 경기노동청 지청장실에서 전고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6월 한 달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마지막 주에는 장거리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 방침도 마련됩니다. 현대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은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부문은 구체적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해서 다음 달 15일부터 30일 그 사이에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요. 공공 부분하고 제조 쪽에서는 양노총 산하 조직끼리 공동투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의 제조부문은 인단협 시기, 사업장 공동대응 방침도 마련합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시기까지 장거리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인상 촉구 문화제와 스타케미칼 규탄 노동자 대회 등을 진행하며 총파업 일정을 수행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교안 신임 총리 후보자가 내정 이튿날부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2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불거졌던 전관예우, 병역 문제 등이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주요 청문회 쟁점들, 강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 2013년 2월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쳤습니다. 당시 치른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이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관예우 논란입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 고위직에서 퇴직한 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한 달에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셈입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사퇴하는 의지를 밝혔지만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정관 이후 당사자인 황교안 후보자를 부정부패 척결 잘할 사람이라고 평가한 청와대의 말에 동네소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기피 의혹도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후보자는 대학 시절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징병검사 때는 만성 두드러기, 즉 피부병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 사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에 총리로 내정되자 대통령과 총리 모두 군대 경험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무장관 시절 보인 행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반대해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고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총장의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존치하면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직접 변론에 나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 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했고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수사를 언급해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즉 물타기를 제시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황 후보자,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보낸 공안통이라는 것도 주요 쟁점입니다.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공안 전국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기춘 아바타라고 하는 분을 이번에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며 비판의 말을 내놨습니다. 황 후보자의 역사관도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그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를 보면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부산 고검장 시절이던 2011년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안부 검사에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공안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 국정 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땅콩회항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항공기 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정의당은 유전집유, 무전징역이란 말로 오늘의 재판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노지민 PD입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143일 만에 귀가합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동료 직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이었고 승객을 배려한다는 공공의식도 결핍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항공기가 비교적 안전한 계류장에서 17m 이동한 점에 비춰볼 때 보안이나 안전운항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경로 변경이 항로에서 이뤄지지 않았기에 항공보안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항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할 정도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이유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전, 집유, 무전, 징역이라는 세간의 비웃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조 전 부사장 측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와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죄 위반. 1심 재판부는 이 4가지 죄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업무방해와 강요죄를 인정한 뒤 항공보안법 관련 무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항로는 진행 방향으로 반드시 하늘에 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1심 선고에 대해 변호인단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수감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반면에 조 전 부사장을 모신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던 김모 승무원의 탄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오는 7월경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항 당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 휴가 중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세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예비군 총기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군은 후속 조치로 조교에게 방탄복을 지급하고 통제관에게 실탄을 휴대케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예비군 훈련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예비군과 현역 간의 상호 불신만 초래하는 미봉책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예비군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5일 신형 헬멧과 방탄복 제공, 사격장 사로 사이에 방탄벽 설치, 통제관의 실탄 휴대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격장 내에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 배치를 의무화하고 총기 고정을 위한 안전고리를 조교 통제하에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예비군 사격훈련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군이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이른바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연이어 총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군이 지금처럼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을 뿐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아군을 못 믿는 군대가 됐어요. 네. 자, 방탄복 지급한다는 겁니다. 네. 그 방탄복이 뭡니까? 북한군이 무서워 지급하는 방탄복입니까? 아군의 총뿌리가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네네. 저 방탄복 입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작년에 22사단에서 임병장이 총기 난사, 이게 진짜 난사인데 네. 그때 전방에 방탄복 지급해야 된다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전방에 지급하자는 그 방탄복도 북한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아군의 총에 맞을까 봐 네, 방탄복 네. 지급하자는 겁니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매뉴얼이 없고 또 예산 지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부대별로 뭐 굴러다니는 폐자재들 주어서 행보관이 아주 강력한 고리를 만든 데도 있고 중간에는 또 나무로 만들고 어떤 건 또 철근을 주어서 그냥 저 일자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조금 사다리 꼴로 만든 것도 있고 지각각입니다. 이것은 전부 행보관들이 폐자재를 주어서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이냐. 예비군 사격훈련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데 총을 묶어놓고 훈련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교육훈련, 세계에서 사격훈련, 교육훈련의 흐름을 봐도요. 앉아서 호에 앉아가지고 총 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훈련들이 전부 다 기동하면서 어떻게 적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인다. 실제 전장터 나가면은 그런 상황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 연구위원은 이어 이번 문제의 본질은 부대원 간 신뢰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대로서의 통합성이 안 된 부대가 어떻게 전선 나와서 싸우겠냐 이겁니다. 예비군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통합을 하게 해서 부대로 만드는 과정은 그거는 1일차에는 최소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 옆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예비군을 믿게 만들고 그다음에 서로 싸워서 왔을 때 내가 앞으로 전쟁 들어갈 때 이런 사람과 같이 싸우겠구나. 믿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이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병 기본 과정 백날 해봐야 예비학병자한테 그거 왜 시킵니까? 토론 참가자들의 논의는 이번 사건을 넘어 전반적인 예비군 훈련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낙후된 예비군 훈련장 시설, 현실성 없는 예비군 훈련 보상비, 실효성 없는 형식적 안보 교육, 통제력 없는 현역병사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급식비 6,000원, 밥 먹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교통비 이제 6,000원 주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다고 예비군들은 다 얘기합니다. 실비라도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사실 저도 좀 고민인데 한 3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천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족한 예산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신은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국방 예산은 약 37조 4,560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예비군 예산의 비중은 0.4%, 약 1,498억에 불과합니다. 예비군 정예화라는 국방개혁 방향에 비해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토론을 주최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며 동원 예산 증액의 중요성을 위해 합당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밥상용쌀을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성난 농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하기로 한 수입을 정부가 강행한 이유에 대해 2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공 성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조병옥 사무총장을 만나봤습니다.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정부는 지난해에 WTO에 쌀 개방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 513%의 관세로 통보를 했고요. 밥쌀용 쌀 30%의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의무 규정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쌀용 쌀을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진 약속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WTO 통보를 했는데 지금 쌀값이 시중에 80kg 한 가마니 지금 15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 가격은 1996년도 정도의 가격입니다. 20년 전 쌀값이거든요. 이 떨어진 것에 대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로 7만 7천 톤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쌀값 안정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시기에 왜 이렇게 이제 1만 톤을 수입하는지 이것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치적인 요구 아니면은 TPP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6월 달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조공의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정부는 이걸 고율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13%는 고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그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WTO는 예외 조항으로 있던 어떤 농산물을 개방할 경우에 어떠한 공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논리와 WTO의 공식과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가 이제 제안해봐. 너가 왜 잘못됐는지 제안해보라고 우리가 협상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협상도 한 번 안 했잖아요, 지금. 협상은 지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행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쌀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여러 나라들 중에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태국 이렇게 5개 나라 정도가 지금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 너 관세율이 높다 내지는 쌀 개방하는데 이런 상태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한 상태고, 이의 제기를 한 나라들과 지금 현재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걔네들이 의중은 파악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정부는 상수가 있으면 2014년도 개방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쌀 전면 개방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개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김무성 대표는 현재 새누리당 대표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대표이기도 하고 농해수위원입니다, 그분이. 저희가 작년에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하면서 열심히 싸울 때 새누리당이 전국에 현수막을 갖다가 걸었습니다. 513% 관세로 우리 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전국에 다 걸었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현수막이라고 봤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나몰라 하는 거죠. 우리 쌀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지금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고 20년 전 쌀값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쌀값을 재고를 해서 농민 생활에 안정을 기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정당의 대표가 자기네들이 걸었던 현수막의 구호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농해수위원이면서 그 당시에 우리 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김무성 대표에게 엄중히 항의하러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에 풀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하고 막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1월 달에 이 쌀이 풀리는 시점에 들어오는 항구에 저희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배를 입항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하역을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먹는 지금 현재 쌀값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공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200원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가 200원밖에 하지 않는데 더 싼 외국 쌀을 수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은 26 소셜 아티스트 홍승희 씨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농성하는 모습을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어 고향 춘천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홍승희 씨는 벽에 전단지를 붙였다고, 거리에서 예술행위를 했다고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홍승희 씨를 향해 배후 세력이 누구냐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랬냐고 캐물었습니다. 홍승희 씨가 걸은 1년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침몰시키지 않겠다. 그냥 처음에 퍼포먼스 할 때 긴 천의 글씨를 쓰고 광화문에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앉아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시민들이 와서 눈물도 닦아주시기도 하고, 천 날아갈까 봐 돌멩이도 놔주시고, 경찰들이 막잖아요. 막 가서 대신 항의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사람들도 다 울고 싶구나. 근데 내일 일터에 나가야 하고 학생들은 시험이 있고 이러니까 억지로 방 안에다 놓고 왔지만 사실 다 아프고 슬프구나.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시고 답답해요. 멈춰 있어요, 아직도. 그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움직이는 그 속에서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걸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200만 원은 작년 6월 초에 그 벽화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저는 망만 보고 있었고 망 보면서 이하 작가님 그 작품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고, 근데 재물손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괄호치고 대통령 비방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500만 원은 일반 교통방해. 작년 8월 15일에 근데 그날도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던 날이었고 종강역에서 그때 그 낚싯대에 노란색 천 찢은 걸 매달아서 들고 다녔는데 그때 체증사진으로 이제 조사를 받았죠. 어떤 조직에서 나온 거냐고, 어떤 조직이 깃발이냐고 물어보는데 메시지 글씨도 안 써 있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찢고 종도 매달았어요. 걸을 때마다 땡땡 소리 나고. 작년에 처음에 그렇게 조사받고 그럴 때는 되게 부담됐었어요. 네, 뭐 무서운 게 있었다면 좀 고립되는 거. 저도 그때는 뭔가 혼자서 울었었으니까 막 불안하더라고요. 또 어떤 식으로 막 더 씌울 수도 있는 거고. 그 조사 과정이 되게 조직적으로 저를 막 이렇게 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사 내용이 무슨 당원이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렸냐, 뭐 이런 거. 시켜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배우를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신문에서 뭐 이하 작가님 소식은 먼저 봤었고, 뭐 강릉에서 그 사진가가 이렇게 스티커 붙이다가 잡혔다 이런 건.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질질 오랫동안 막 구속이 되고, 막 송경동 씨는 아예 실형을 사실 수 있다고 하던데, 둥그리님은 멍멍 외쳤다고 지금 체포된 거잖아요. 처음엔 웃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상해요. 너무 비상식인 것 같아요. 신촌대학교는 문턱 낮은 배움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소셜아트학과랑 소울아트학과랑 416학과 하고 있는데 다 제가 계속 이야기해오고 해왔던 것들인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생각해보면 세월호 사건이 이 정부가 정말 부패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부패한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지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양심을 유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퍼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 뭐라도 안 하면 아무도 못 지켜주는 거죠.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고. 그래서 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지향이랄까? 사람을 향하는 지향이면 그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면 계속 비판적인 사연은 하는데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뭐라도. 모내기 한지 8회째. 이제 우렁이 사다 넣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 벼농사를 지을 때는 논일이 온통 김맥이었습니다. 3벌 김매야 쌀밥 먹을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저희들 솜씨로는 두 벌 김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요. 그러다 우렁이 농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농사가 쉬워졌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면서 갈등할 일도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악역은 우렁이에게 넘겨준 셈이지요. 돈 안 되는 농사, 푸대접 받는 농사에서도 배우는 게 많은데. (5월 22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